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젠 미국의 대중 조치는 일상이 돼버린 그런 기분입니다. 홍콩의 반중 인사 웬궁이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외교관 등의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중국 정부의 정보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약 1000여 명 정도가 미국의 정치적 망명과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의 미디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소위 기자들의 경우 3000명이 넘는 수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상당수가 미국에 남고 싶어서 미국 정부에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미국뿐만은 아니죠. 얼마 전 스위스의 외무부 장관 이그나치오 카시스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뒤에 스위스는 국내외에서 사업을 하는 스위스 기업들에게 기업 윤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한다 하고 여기에 대한 국민 투표가 11월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홍콩과 중국의 스위스 은행들은 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문대로 100명의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1조 2천억 달러의 자산이 만일 있다면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중국의 고관들이 스위스 은행 여기저기에 가지고 있는 약 5,000개의 계좌, 여기에 들어있는 20조 위안 정도의 자금, 우리나라 돈으로는 3,413조 원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이 자금도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설령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스위스 은행들의 경영에는 별로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각 지역에서 스위스 은행에 예금을 맡기려는 고객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군요. 블룸버그는 지난 10일 영국 국적의 홍콩 발권 은행인 HSBC와 스탠다드 차터드도 미국의 제재에 맞추어서 홍콩의 관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 날인 11일에는 중국의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HSBC는 미국의 제재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를 하였죠. 결국 이렇게 미중 양국의 싸움에 홍콩의 은행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기업들도 연이어 중국에 대한 대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중국 고객들에 대한 약관을 변경을 해서 중화권에 파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등의 제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만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된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공고는 중화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중 갈등의 결과 더 이상 제품의 공급이나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서방의 기술을 확보해 왔었는데요.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자국의 기술을 방어하고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 공급을 제한을 하니까 그 효과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중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최근 새로운 제품 메이트 40를 발표하면서 이제 9월 15일경이 되면 화웨이가 개발한 기린 칩의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기술 공급 금지가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화웨이가 자주 개발한 기린 칩은 5나노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타이완의 TSMC 외에는 제조가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TSMC는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죠.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춰서 텍사스에 5나노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화웨이 입장에서는 되돌릴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횡포랄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런 제재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베이징에 있는 제중 미국 대사관이 위챗 같은 중국의 SNS상에 명칭을 바꾼 사건도 있습니다. 원래 주 중국 베이징 미국 대사관이라는 명칭이었는데요. 중국이라는 말을 빼고 베이징 미국 대사관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호사가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혹시 다음에는 타이페이 미국 대사관이 출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의 위생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가 급격히 개선이 되니까 일부 미디어들은 미국과 타이완이 수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수교 가능성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쭉 관찰해 온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 고관들의 언론 발표에서 갑자기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면 언제나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최근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전략가 위 마오춘, 이 사람은 지금 미국 해군 학원의 동아시아사 및 전쟁사 교수라고 하는데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중국 관련 정책 수석 고문으로도 일하고 있다고 하죠. 이 양반의 조언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위 마오춘 교수는 어렸을 때 집안이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상당히 고생을 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매우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단 중국인 출신의 전문가들은 위 교수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잘 이해하는 여러 사람이 미 행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이상 그 배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진실은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법이죠. 제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중국이 유엔에 가입을 할 때 중화민국은 퇴출당하기 전에 먼저 탈퇴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이 유엔에서 퇴출되었다 이런 기록은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이 중화민국과 단교를 했었던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미국과 중화민국이 단교를 했다는 뉴스는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타이완 간의 외교관계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미국은 중화민국과 단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던 중화민국 대사관은 어떻게 중국 대사관이 되었는가? 당시 중화민국은 스스로 대사관 건물에서 철수를 하였습니다. 타이완의 입법위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는 중화민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많은 대사관, 영사관 같은 자산은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만든 것이니만큼 잘 매각을 해야 마땅하다. 적어도 중국의 손에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을 표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중화민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상태일 뿐이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다.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중화민국은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 자산들을 그대로 100% 중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국의 형식 논리를 따져보면 미국은 중화민국과 단교한 적이 없으며 중화민국은 미국과 단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도 형식상으로는 타이페이에 있던 미국 대사관의 위치를 베이징으로 이사간다 이런 명분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만일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 타이페이 대사관이 베이징으로 이사갔다는 그런 과거의 기록, 미국과 타이완의 급속한 관계 개선, 그리고 최근 들어 제중 베이징 미국 대사관이 아닌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이라는 명칭의 변화 등은 이것들을 쭉 이어보면 하나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만일 중국과 단교를 하고 타이완과 수교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복잡한 프로세스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과거 타이페이에서 베이징으로 대사관을 옮겼던 것처럼 다시 미국 대사관을 베이징에서 타이페이로 이사간다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이 주 중국 대사관 이름에서 주 베이징 대사관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은 어쩌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잘 계산된 중국에게 단교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엄중한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타이완과 복교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에게 중화민국의 정당성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더 가열찬 갈등 국면으로 진입하든지 선택하라는 그런 압박일 테죠. 물론 미국이 간단하게 중국이라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버리고 타이완을 선택하는 그런 일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이라고 해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중국 또한 홍콩에 대한 제재에 대응하는 미국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11명의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11명 중에 3사람은 지난번에 중국 정부에 의해서
제재됐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번에 중국 제재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그냥 체면만 차린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해방군을 포함해서 인민해방군에게 미군과 조우하게 되면 절대 사격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되돌아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칫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은 특히 중국이 지금 미국의 강경 우파를 자극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정샤오농의 분석을 소개했었는데요. 지금 미중 양국의 진행은 아무래도 그의 분석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이야 중화민국을 전혀 인정할 수 없을 터이고, 그렇다고 당장 미국과 무력 충돌해서는 승산이 전혀 없으니 지구전을 준비해 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이 던지는 이 행간의 의미를 알아들었을까요? 이제 곧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안에 대한 이행점검 회의를 연다고 하죠. 화상회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행률이 23%에 불과하니 사실 점검 하나 마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민은행장 이강, 이 사람은 국제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1단계 합의안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의 파국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대신 지구전에 들어가서 시간을 벌고 미국과의 대결에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미중 1단계 합의안 점검 회의를 지켜보고 또다시 한 걸음 더 들어간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